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안준입니다. 오늘 뭐 제대로 오랜만에 저격 한번 당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뭐 한 주의 초반에 좀 안 좋다가 나중에 좀 오르지 않았나요? 월요일은 블랙이죠. 네. 짜장면 날이에요. 이번에도 뭐 블랙 먼데이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2% 하락, 코스닥은 2.1%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특히 코스닥에서 바이오 업종이 좀 크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바이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 요즘에 10월달, 11월달 초까지 좀 많이 사다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매도로 조금 전환을 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매일 매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다 팔다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네. 근데 주 단위로 보면은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좀 전환이 됐었거든요. 지지난주에. 그 상태로 이번 주도 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닌데 코스피에서 한 1200억 정도, 코스닥에서도 한 800억 가까이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오늘 코스피에서 좀 많이 샀습니다. 3,500억 정도, 코스닥에서 2,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팔면 무조건 빠져요, 지금.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사면 오르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너무 주고 근데 지금도 KRX에서 나오는 코스피만 거래대금 지금 6조 3,600억이에요. 코스닥 5조고요. 이 정도면 코로나 때보다 적어요. 근데 코로나 때보다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훨씬 낮은 거예요. 절반도 안 된다는 거, 코로나 때보다도. 그러니까 빠질 때는 오히려 빠져서 팔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거래가 멈췄고, 반면에 이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많이 다 빨려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이제 채권이 좋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웃긴 게 올해 10월까지 육사 전략이 개망했던 하는데 지금부터 11월부터 육사 전략이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식 채권사.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오늘도 주식만 평생 하던 사람한테 채권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그 개인 전업 투자자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니까 채권 시장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채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금 보장되는 예금도 은행에서 하는 거는 뭐 5%대일지 몰라도 뭐 증권사에서 뭐 원금 보장하는 상품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막 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도 보니까 카드 채권이 뭐 지금 수익률이 7% 정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자뿐만 아니라 차익 가능성이 또 열리잖아요. 직접 채권 시장은. 양수 겸장이 되는 상황이라서 채권 시장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근데 거래소는 그만큼 또 거래 대금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면 주도 세력이 매수하면 상승, 매도하면 하락. 그러니까 즉 뭐냐면 중심이 없어요, 시장은. 당분간 거래 대금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다 안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중국발 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으로 좀 보이면서 소비 회복이 참 지연이 좀 늦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대만 1.5% 하락을 했고요. 홍콩도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해도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통신업종 방어주 역할을 제일 많이 하면서 업종 상승률은 1위를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0.17%, 업종 자체는 하락이었고요. 오늘 전 코스피 업종이 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상승률 2위는 이제 업종 운수 장비 섹터였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뭐 화신, 현대위아, S&T 중공업, S&T 모티브, 이런 회사들이 많이는 아닌데 그냥 소폭 1%대 정도 그래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현대차도 0.9% 상승을 했고요. SK온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을 미국에 뭐 설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나온 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가 3위였는데요. IS 동서가 5.5%, 성신양해가 4.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멘트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화물운수 파업, 지금 계속 며칠째 진행 중이죠.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죠, 지금. 그래서 참 시멘트를 뭐 아무리 생산을 해도 어차피 공급이 안 되니까 건설 현장도 그렇고 레미콘 쪽도 그렇고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시멘트 생산량 자체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9.4% 정도 하락을 했는데, 파트너사가 뭐 코로나 백신은 아니지만 메르스 백신을 이제 개발 포기했다 라고 알려졌고, 코로나 백신도 지금 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네요. 지난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요거 지금 생산을 잠깐
중단을 시켰잖아요. 네. 아무래도 백신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다른 이제 백신 개발사들한테도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2%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종목은 아니지만 유바이오로직스도 국내 이제 백신 개발사거든요. 여기가 네. 오늘 10% 정도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요즘에 백신 쪽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섬유유복 섹터가 두 번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FNF가 2% 빠졌는데 사실 오늘 가장 이 중국과 밀접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세 번째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SK렌터카 4% 3%씩 하락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넷마블이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업종도 많이 빠졌는데요. 많이 빠진 종목은 뭐 다울투자증권 5.7% 하락했고요. 유진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 2% 내외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지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조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뉴스는 뭐 썩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다울도 그렇고 뭐 도는 얘기로는 뭐 IB 쪽 뭐 이쪽이 좀 구조조정이 좀 많이 심각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은 회사들이 시장에서 조금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 증권사 보면 IB 쪽에서 좀 딜이 조금 잘못돼서 좀 손실이 그렇죠. 커진 이런 상황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IB라면은 투자은행업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업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투자업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다양한 대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벤처도 뭐 일종의 IB업이니까 지금 좋을 게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증권회사들이 뭐 자금난이다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요. 아무래도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가장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하이라이트 구간을 지나지 않겠느냐. 특별히 1분기에 그러겠죠. 분위기상으로는. 내년 1분기요. 네, 1분기가 네.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12월 5일부터 지준율을 25bp 인하를 한다고 해서 5천억 원 정도 시장 유동성이 좀 공급될 걸로 기대가 되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신영증권에서는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네. 네, 그 제로 코로나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의미이고 대신에 부양책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요 해석을 좀 여기저기서 같이 좀 동의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반대하는 시위도 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좀 깜짝 놀란 게 시진핑 퇴진하라라는 시위까지도 굉장히 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잡혀갈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되게 걱정되죠. 네, 근데 그거를 당연히 중국 사람이 더 잘 알 텐데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 시위가 너무나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한국의 80년대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오늘도 이야기들 보니까 천안문 사태까지도 지금 과거 사례로 언급이 될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관련된 뉴스의 서방 뉴스들은 조금 가려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과장된 뉴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상황들보다 훨씬 더 크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과거에도 네. 분명히 그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에 대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광고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그 중국에 대해서도 또 조금 비슷한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도되는 것을 100% 다 믿으실 필요는 없고 일부 조금 필터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영증권에서도 이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당연히 그에 따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도 조금 딜레이 될 걸로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자동차 시장에 대한 풀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네. 여러 시장들이 있잖아요. 23년도에 기대되는 시장 중에서도 중국이 수요 성장률이 혼자서 마이너스 4.2%를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수요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여기저기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코로나가 계속되면 차가 필요한가요? 코로나 계속되면요. 예, 돌아다닐 때는 필요하지만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뭐 어디 놀러도 다니고 출퇴근도 자주 하고 뭐 그래야 차가 필요한 건데. 근데 사실 우리 그 코로나 초기에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접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음.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위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과 아예 출근 자체가 봉쇄가 되는 거잖아요. 폐쇄 루프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자동차에 대한 일단 자동차의 마일리지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정도면 성과 성사에 오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PCR 검사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하고 얘네가 생각하는 제로 코로나하고 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제로 코로나면 얘네는 다 푸는 거야. 근데 얘네 정도의 코로나면 우리 완전 폐쇄고 그런 좀 그 격차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영증권에서 이제 미국 금리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내년도 최종 금리 수준이 현재보다 125bp 높은 5에서 5.25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50bp 인상이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3번의 베이비 스텝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뭐 대신증권, 최근에 신영증권 이렇게 매크로 좀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교보증권에서는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내년도 1분기까지 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전망도 신영증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교보증권은 상단을 5%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연말까지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이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지만 좀 끔찍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굉장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경제 주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내년도 1년 내내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어디서든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다는 말씀 저희도 계속 드리고 있는 게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났고 마지막 단계로 있는 게 3개월 2년물 3개월 18개월 정확하게는 금리차 역전이 이루어지느냐 여부인데 현재 추세면 내년도 1, 2분기 안에 한 번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2분기 정도는 확실하게 미국 경기 침체를 가는데 소비가 살아있으면 낮은 경기 침체가 갈 것이고 소비가 죽으면 조금 침체가 깊어질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시장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 주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요? 네.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지난 10월 달 하락은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새로 반영해야 돼요. 주가가 많이 못 오른다면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면 반토막이 나야 되겠지만 심하게 오지 않으면 반토막 안 나야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한 30% 떨어진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네. 그러면 일부 반영은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너무 세게 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권이 위에 상단도 막혔고 가두에 갇혔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드렸던 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도는 분명히 경기는 안 좋아질 거라고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뭐 경기 침체를 사실 시장이 얼마나 반영했나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경기 침체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고, 거기에 이 기업 실적 컨센서스가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반영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컨센서스가 최근 3개월 내에 굉장히 많이 하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3년도 실적 컨센 하향되는 종목이 최근 3개월 내에 62.7% 정도가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심한 기업이 어딜까요? 우리 계속 언급했던 네, 최근에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컨센이 좀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23년도 영업이익을 10조 원 정도 벌 것이다 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현재는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2천억을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미 한 두 달 전쯤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베스트에서 23년도 영업 적자 전망을 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지난주 다시 보니까 이 적자 전망한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거의 한 10몇 개 증권사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적자 전망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제일 높게 보는 곳이랑 제일 낮게 보는 곳이랑 뭐 굉장히 크게 몇 조 단위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 혼자 따져보면 얘 혼자의 EPS 감소분으로 코스피 전체 PER 배수를 최소한 0.5 이상 높여준 거죠. 그렇죠. 한 180조 정도라고 감안했을 때 얘네가 10조 날게 빠져가지고 뭐 110조가 됐다. 이러면 얘 혼자만 0.5 이상 PBR 배수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R 배수가 지금 11배, 12배 나온다고 하면서 너무 높으니까 주식 너무 고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침에 잠깐 그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렸었네요. 네, 뭐 특히 이제 3개월간 하향된 종목들 보면요, 하이닉스가 제일 컸고, 그다음에 넷마블이 한 78% 정도 하향이 됐네요. 네, 하이닉스는 뭐 플러스 10조 원에서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는 퍼센트로 계산이 안 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처럼 흑자에서 적자 전환으로 바뀌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61% 하락. 나머지 뭐 HMM, 제주항공, 네. 효성 TNC, 콘덴트리 중앙 등등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상향된 종목도 이 와중에 있네요. 포스코 케미칼이 62%로 제일 컸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도 38%, 넥센타이어 31%, SK가스, OCI, LG엔솔, 삼성 SDI 등도 최근 3개월 내 컨센이 좀 상향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조선주 빼고는 다 올랐네 주가 최근에. 다 최근에 대체적으로 주가 좋은 회사들이네요. 네,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실적 네. 컨센이 좀 높아지면 그래도 주가를 최소한 잘 방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 좀 많이 유지가 되고 또 더 올라갈 거란 전망이 유지가 되니까 최근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들입니다. 예. 작년도까지 해서 아무리 적자를 많이 봐도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받으면서 추가 자금 유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최근엔 좀 많이 힘들어진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왓차라는 OTT 서비스 기업인데요. 한때는 기업 가치 5천억 원을 적용을 받았는데 네. 작년 말에 이제 신규로 자금 유치할 때는 780억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아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보험 스타트업 중에 보맵이라는 곳은 기업 가치 630억까지 받았다가 48억으로 지난달에 추가로 유치를 한 것 같아요. 10분의 1 토막 정도 난 것 같고 이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네. 배달 대행 플랫폼사 중에서도 부릉 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 최근에 뉴스 보도가 많이 났는데 대주주 입장에서 최대한 이걸 살려보려고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저축은행에다가 이제 대출 받았어요? 몇백억씩이나 대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요게 근데 이제 흑자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해도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뭐 법원에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바로 회생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있다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회생 절차를 취하하는 이런 제도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과거에 높은 기업 가치를 투자했던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은 좀 문제가 되겠죠. 이 메시코리아에도 네이버가 18% 지분을 갖고 있고요. GS 리테일 18%, 현대차 9% 정도 갖고 있는데 물론 이 기업들 입장에서 이 메시코리아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 결국에는 이제 외부 투자자를 신규로 좀 유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변수일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샌드박스라는 MCN 회사가 있습니다. 유튜브 네트워크죠. 네. 네, 유튜브계의 뭐 JYP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엔터사. 저희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작년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크리에이터들을 영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구글 광고 수익을 전부 다 크리에이터한테 지급을 할 정도로 네. 공격적인 영업 정책을 펼쳐서 당연히 이제 적자가 좀 누적이 됐죠. 그래서 영업 적자가 2020년도엔 마이너스 77억 정도였다가 21년도에 마이너스 157억까지 많이 좀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뭐 이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지수수 3,100포인트, 3,200포인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증시각도 TV가 저희 외부 투자자 모집해서 기업 저희 공개 전에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때는 매동 모였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야 몇십억 정도도 모였을 것 같아. 3,100포인트였다면 그죠? 그렇죠. 지금은 팔이 날리지. 저희 하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파리채나 갖고 가쇼 뭐 이런. 그렇게 되지 그럴 수 않겠어요? 있죠. 작년에만 해도 네. 꿈과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말로 썰을 풀어서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안 많은 믿지. 것들이 안 믿죠. 현금을 내나 현금을 쇼미더머니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뭐 운과 실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버티면 이겨낸다. 그리고 비용 구조 적응이 상당히 이럴 때는 유리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비용 구조가 저희는 낮죠. 저희가 이 상황들을 잘 돌파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서 승리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면 내년 가능하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시죠. 한번 하시죠. 네네. 예.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은행 예금도 뭐 5%대 굉장히 높게 줘서 좀 많이 몰리고 있죠. 근데 증권사에서도 예금 상품을 발행을 합니다. 네. 원금 보장형 ELB라고 하는데 뭐 어떤 곳은 뭐 DLB로 발행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최근에 5에서 높게는 뭐 한화증권 같은 경우는 7%대까지 발행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만큼 자금 조달, 단기 자금 조달에 굉장히 좀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네. 뜻이겠죠. 올해 들어서 11월 24일까지 발행된 ELB 규모가 10조 3,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 이 기사에서 찾은 건데요. 요거는 ELB만 지금 수치화를 시켰잖아요. 네네. 사실 증권사들 중에 DLB도 많이 발행을 합니다. 똑같이 이제 증권사가 우리 원금 보장해줄게라고 하고 자금을 모집을 하는 이제 단기 상품인데 뭐 ELB냐 DLB냐는 기초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뭐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면 ELB고 뭐 CD 금리나 주가지수 이외의 어떤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면 DLB인데 뭐 결국에는 증권사가 원금 보장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 두 가지 규모를 다 합해서 사실 봐야 되거든요. 네, 주가 연계형이든 파생 연계형이든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실. 두 개를 합치면 훨씬 더 금액이 아마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서 뭐 사실 채권 투자가 지금 필요할까요? 이런 채권 것도 투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확정 금리니까 정해진 금리를 단기 상품으로 주로 1년 언더가 대부분이죠. 예, 네. 그렇게 되지만 이제 채권은 가격 그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채권하고 좀 다르다는 거는 언급을 드릴 수 있겠고 이만큼 이렇게 되니까 스타트업에 말씀하신 대로 그 스타트업이나 뭐 이렇게 돈줄이 말랐지 뭐 중간에 인터셉트 다 그래서 지금 이거잖아요. 은행이 하도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다 인터셉트를 가니까 은행 보고 채권 발행하지 마라. 그다음에 잔금 보고 채권 발행하지 마라. 국채 발행 다음 내년 1월에 안 하겠다.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인터셉트 안 할 테고 현 회사채에다가 돈을 주겠다. 오늘도 그 저기 굉장히 많은 지원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돈이 지금 안 돌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돈맥 경화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 풀리고 있는데 근데 정부가 이 정도로 세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거의 다 결국은 풀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근데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신용 경색은 있지만 신용 위기로 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 이유는 정부가 개입을 했다. 발권력 있는 정부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로 덤벼들었기 때문에 흥국생명에서 처음에 주저했다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매우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달라붙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실제로는 채권이 그동안에 국채와 우량채 위주로 매수를 했다면 안전한 회사채도 안전한 회사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슬슬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DLB, ELB도 회사가 건강하다면 뭐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뭐 개별 종목 소식보다도 좀 거시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날씨도 조금 꾸리꾸리한데 아침도 껌껌했는데 지금도 껌껌하네요. 네. 껌껌하죠. 막 비도 막 간간히 오고 하는데 네. 참 오늘 증시 같습니다. 힘내시다. 힘내. 네. 아예 어차피 박스야. 지금 당분간 뭐 치수적인 상승이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예.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